제가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 시간 학부모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미랄들 그리고 가정, 학교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에는 못 뵀죠. 네, 4월에 뵙고 5월에 못 뵀는데, 예, 부모님들 다 어디 가셨지? 네, 네, 방황하는 영혼들 돌아오실 수 있도록. 네. 교육의 이슈는 여러분 다 교육 받아 오셨고 지금은 교육하는 입장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입장이지만 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의 이슈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아, 교육의 자리에 왜 있느냐 물으면 성장이죠. 성장 없는 교육, 왜 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성장의 이슈는 뭐냐? 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할 때 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 시절을 보냈잖아요. 제가 그 대학교 때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영문학. 근데 국어 영문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문학을 다 번역해서 국어로 읽고 공부하고. 네. 네. 어쨌든 제가 문학을 한 이유는 어, 사람 마음을 문학만큼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도 문학이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를 썼습니다. 목련 앞에서 3시간 동안 목련을 묵상하고 시를 써서 교문 앞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읽어보시라고. 제가 약간 문학 청년이었죠. 제가 그래서 어디가 소개할 때 김영진 선생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좀 안에 있는 사람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지. 네,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고. 예, 어쨌든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꼭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정말 성경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조심스러운데 사실 저는 모든 좋은 것은 성경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의 그 한 지점에서 저를 붙잡아줬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들어보셨죠? 예, 도종환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 연에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그럼 벌써 우리 인생이 떠오르고 내가 바람에 또 비에 풍파에 지내왔던 시절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 또 그 하나의 스팟을 남겨준 시가 신경님의 갈대입니다. 신경님 시인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갈대란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갈대를 볼 때 속으로 조용히 우는 그 갈대를 그 시인은 본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산다는 것은 조용히 울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갈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할 만큼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이죠 이게. 제가 최근에 그 놀라운 한 그릇을 발견했는데 저게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인데 저 선이 가 있죠. 저게 다
깨진 선들이거든요. 저 깨진 선을 이렇게 갈고 접착제를 붙이고 금을 뿌려가지고 저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한 1500년대에 시작된 킨츠키라는, 그러니까 금으로 수리한다 이런 기법입니다. 도자기 수리 기법. 혹시 어, 저희 중에 이 작업을 아시는 분이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없군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의 그릇으로 비유되잖아요. 그릇은 어, 금그릇, 은그릇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깨지고 금이 가면 버리죠. 여러분도 집에서 깨지고 금간 그릇은 버리죠. 웬만해서는 그걸 다시 쓸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또 그릇이 너무 많고, 그렇죠? 다이소에 가도 그릇이 너무 많고, 네. 예쁜 그릇 너무 많고, 근데 깨진 그릇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금칠을 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고,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저 그릇을 대접을 했답니다. 저 정신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늘 흔들리고 젖고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다 금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그 킨츠키라고 저 수리를 하는 한 사람 중에 저 깨진 그릇에 금칠을 한 부분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깨진 곳에만 빛이 들어온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젖고 흔들리는 부분에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누군가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릇을 보고 참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 우리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킨츠키 하셔가지고 금칠하셔서 빛을 투과시키시고 은혜를 투과시키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계속 사용하시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의 이슈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학생 사이에서, 교육의 주체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 신뢰하느냐거든요.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얼마나 서로 동역하느냐. 저는 미랄들의 미래가 처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거기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세상은 교사와 학부모를 약간 적대적 관계로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교육의 어떤 부정성인데, 자꾸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마음에 불안이 생기죠. 우리 선생님도 우리 반의 부모님들도 저러는 거 아닐까 하는 자꾸 불안과 부정이 전염이 돼요. 그런 속에서 미랄도레가 결국은 이 땅의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예, 그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는 것보다, 진짜 교육의 핵심은 학부모님과 교사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은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 한 마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곳을 향해서 계속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졸업하면 졸업생이 학부모가 되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의 매너리즘이 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졸업생이 왔는데 졸업생은 이만큼 커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막 웃당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졸업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아직도란 말에, 그래, 이건 계속 할 건데 누구는 이거를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교육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좀 바뀌더라도 그 속 안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과 선생님이 신뢰로 하나 되면서 교육하는, 이것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려고 노력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선생님께 사실은 다른 거보다 저는 따뜻한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지적하는 거, 잘못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하는데 괜찮다고 다시 힘내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는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잘 못해요. 저희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르심 따라 이곳에 왔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실수할 수 있지만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잘해보죠. 이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또 힘내서 해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6개월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달려가나? 너무 벅찬가요?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실은 올해부터는 교감 선생님들이 기독 학부모 교실의 주제를 따라서 강의를 하셔요. 또 워크숍을 하셔요. 사실은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있겠죠. 그분들 모셔오면 반짝 강의 너무 잘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랄들의 숨은 보석 같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강의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때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는 일타 강사만큼 매끄럽지도 않고 탁월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 부족한 모습 속에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오늘 김대철 교감쌤이 지금 떨려서 막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철 교감쌤이 나오시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네, 지금 7시 50분입니다. 네, 7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지켜드리는 게 제 어떤 신조라고 생각을 하고 9시에 좀 끝내고 싶어드린데 이번 기독 학부모 교실이 주제가 두 강이 이 시간에 같이 할애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강을 한 타임을 해야 되는데 두 강을 지금 집약해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하기는 실제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이 지금 학부모 교육 때 유인물이 잘 안 나왔잖아요. 오늘은 근데 유인물이 있습니다. 왜냐? 중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스킵해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네, 과제 아닌 과제 네, 그걸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9시간이 9시 한 15분 정도의 좀 저는 목표로 지금 눈빛이 좀 흔들리시는데 최대한 지금 달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양해를 먼저 좀 부탁드리고 이런 장치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적극적인 호응과 이렇게 참여가 있을 때 네, 시간은 단축된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저희들이 기독 학부모 자녀 이해거든요. 두 번째가 학업과 은사 이해. 근데 사실 신편입생 교육 때 이 내용을 좀 다뤘었어요. 그런데 좀 결이 다르게 오늘은 약간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도 계속 볼 때마다 다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결로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학업과 은사 이해 부분은 특히나 제가 이제 책도 썼지만 그 안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다루지 않는 내용도 좀 다루고 말씀을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방점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제일 중요한 자녀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3명이 있다면 조금은 놀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세 아이가 모두 남자라고 하면 놀라더라고요. 네, 힘드시겠다. 대단하시네. 근데 이도내가 이제 편입하고 난 뒤로 이제 저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안 잡기로 했습니다. 네, 도저히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도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고2, 중3, 초6 이렇게 세 자녀가 걸쳐져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초중고처럼. 그래서 얘는 이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부모 모드로 교사 모드가 아니고 부모 모드로 양육하면서 양육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걸 우리가 다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까 여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한 목소리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까. 네. 그리고 이 주제는 이거예요. 온전히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네. 그리고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사실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해요. 하는데 이 시간은 사실 아까 뭐 교환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타 강사가 와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 되게 이렇게 뭐 성찰을 또 우리가 어떤 통찰을 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그런 많은 교육들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우리 학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적극적이시고 많은 걸 찾아보셨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립에 있는 부모님하고 또 다르죠. 생각이 마인드도 다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렸다 생각하고 이번 강의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묵도하고 다시 묵상해보고 한번 또 다짐하는 시간으로 갖자. 이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그러면 그 제가 유인물에 보면 예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예찬인의 가정에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좀 역할극을 그래도 짧지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저녁에 오시면 되게 피곤하시고 너무 강의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워크숍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좀 주어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얇고 넓게 갑니다. 깊고 이렇게 짧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역학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5분을 좀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레이션, 그다음 예찬이, 엄마, 아빠, 담임 선생님. 먼저 손 드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아름다운 지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우리 줄반장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 없으신가요? 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우리 그러면 시간 관계상 앞에 5분이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5분. 유인물 들고 나오셔야 돼요. 앞에. 네. 음, 음. 아 뒤에 앉을 거 그랬나? 뒤에도 제가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마이크 하나씩 좀 네, 우리가 네, 마이크 온 해주시고. 일단은 아빠, 네,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으로 할까요? 네. 먼저 순서대로 한번 이 역할을 보시고 나레이션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예찬이 누구 할까요? 여기서 제일 네, 네, 예찬이, 네, 감사합니다. 네, 나레이션 엄마, 그 다음에 네, 아빠, 담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레디, 큐. 예찬이는 핸드폰을 꺼놓았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고 학원에 메모를 남겨놓았다. 대체 무슨 일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찬이가 학원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30분이나 늦었군. 수학 진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 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가느라 학원을 빠진 적이 있었다. 나쁜 버릇이 든 게 분명하다. 띠띠띠띠띠 예찬이가 왔다. 다녀왔습니다. 이규찬, 지금이 몇 시간? 나 오늘 왜 학원 지각했어? 30분이나 늦었던데. 너 피시방 갔다 왔지? 엄마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이 없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갈 버릇이 이게 뭐야? 여보, 당신이 예찬이랑 이 얘기 좀 해보세요. 나한테는 말을 안 하네요. 김예찬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학원 늦은 것도 모자라서 이 시간에 들어와? 너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너 이게 더 이상 한가롭게 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민기적거리면 뒤처진다고 잔소리를 생각하지 마라. 아빠가 다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너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못 따라가니까 그러는 거야. 잘하지 못해도 나중에 하고 싶을 때 따라갈 수 있도록 적어도 중간은 돼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있다. 또 공부 얘기. 아니 아빠가 이렇게 진지하게 조언하는데 이 태도는 뭐냐? 너 지난번 학원에서 시험 본 가져와봐. 성적 보면서 이야기하자. 계속 하면 될까요?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PC방 갔다 온 거냐고 의심하는 엄마에게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민수랑 싸워서 혼난 걸 아시면 분명 더 화내실 거예요. 민수가 규민이 계속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어차피 이해 못 하실 거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결국 아빠한테 공부 잔소리만 듣고 아빠는 요즘 제 공부에만 관심이 있나 봐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부모님이랑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지금이 중요할 때니 공부에 더 신경 쓰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또 예찬이 학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애가 보통 공부에 신경을 안 쓰면 불안해요. 요즘 학원은 진도도 빨리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손해가 크거든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늦은 걸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선생님께 먼저 전화해서 여쭤보자니 별일 아닌 걸로 전화하고 급상 엄마한테 보니까 그렇고 내가 전화하면 선생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예찬이가 사춘기인가 봅니다. 요즘 도통 말하려 하지 않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다 예찬이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말이죠. 예찬이가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고 아빠랑 대화하려고도 안 하니 저는 다가가는 게 좀 어색해졌습니다. 아내가 같이 밥이라도 먹고 대화 좀 해보라고 하는데 일이 바쁜 걸 어떻게 합니까? 저라고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현실이 이런 걸요. 예찬이가 좀 크면 이해해 주겠죠 뭐. 네, 오늘 예찬이가 민수라는 친구와 싸워서 혼났습니다. 요즘 아이들끼리 부딪히면 워낙 절차가 복잡해져서 이런 작은 다툼을 일일이 부모님들께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저 전화가 안 오시는 것으로 봐서 잘 해결된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 기회 되면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너무 이 연기를 잘해주셔서 몰입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딱 역할에 맞게 이렇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이렇게 역할극으로 봤는데 좀 재밌게 봤지만 사실 이 가정에 좀 많은 이제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좀 워크숍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임 토의도 하고 이 가정에서 어떤 게 발견됐나요, 어떤 게 좀 좋지 않나요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신에 좀 분석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는 거를 또 생각할 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엄마는 한 말 중에 나쁜 버릇이 든 것이 분명하다. 요거는 예찬이의 상황을 좀 들어보지도 않고 쉽게 단정을 지은 그런 어떤 엄마의 그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너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일반화의 오류죠 이거는. 네, 다 이게 보지도 않고 하나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그리고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한가롭게 놀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놀 권리도 있고 쉴 권리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좀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알아? 이렇게 해서 약간 가치를 강요하는 약간 그런 있고 예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죠.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 이야기 자기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친구들 이제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얘가 의협심이 있어서 정의롭게 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용기를 발휘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네, 얘한테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고민이죠. 그런 거고 근데 아빠는 성적에만 이제 관심 있나 봐요 하고 자기가 성적 쪽으로만 아빠가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는 그나저나 무슨 일로 늦은 걸까 했을 때 자녀에게 들으면 되는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또 너 왜 늦어서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아빠에게 토스하는 아빠에게 토스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담임쌤에게 전화 드리는 게 약간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엄마가 좀 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담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로 전화드리면 부모님이 부담을 느끼니까 가끔 오해하는 부분 있다는 게 학교와 가정이 좀 연합되는 그 부분에서 약간 본인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사실 예찬이는 문제의 발단이 어쨌든 학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건데 이게 가정의 이슈로 들어오긴 했죠. 근데 그랬을 때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 예찬이네는 사실 이 에피소드는 좀 극단적인 걸 다 이렇게 모아놓긴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처리하지는 않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너무 역할극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좀 어그러질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고 지금처럼 잘못 들어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말할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거든요. 관계. 일단 하나님과 얼마나 좀 어그러져 있느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자녀에게 얼마나 좀 외면돼 있느냐. 지금 예찬이가 부모님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생활 어떤 이런 관계, 어려운 관계 이게 학교를 얼마나 좀 외면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런 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한 부모에서 보면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 맞죠?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독립된 개체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게 해야 될 그 입장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모님은 사실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좀 지나칠 때 우리가 뭐 자녀밖에 없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내 갈등의 시작이 또 어떨 때는 자녀를 통해서 뭐 또 자녀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되게 많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양육하고 계시고 교육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게 더 많은 항상 가정에서 이슈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 어떻게 좀 바르게 관계를 세워 나가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통계를 낸 건데 이게 대화를 어느 정도 하는지 가정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주중에 엄마와 대화하는 건 1시간 미만 그리고 아빠하고 대화하는 건 30분도 채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려면 대화를 해야 맞죠? 어느 정도 이 아이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을 알 수 있는데 대화가 물리적으로 너무 적다 보면 이 아이의 생각을 잘 알 수는 없죠. 그냥 추정을 한다든지 아까 이제 예찬이네처럼 일반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얘가 관습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 아이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는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데 부모님은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그 모습이 있으면 자녀 입장에서 되게 힘들고 이 상황이 되게 힘든 거죠. 맞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500명의 부모님 또 학생들한테 청소년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냐 했을 때
부모님도 자녀들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하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옷을 사주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것보다 대화를 많이 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게 좋은 부모라고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이거에는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화를 하느냐, 전심으로 대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사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맞죠? 그리고 가정. 네, 이래 되는데 정말로 많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삶의 일부분이고 삶의 전부일 수도 있는 이 학교에서 학교에 이렇게 관계들이 좀 어긋나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또 부모님하고 또 부모님은 또 어느 누군가하고 이렇게 또 뭐 학부모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되게 좀 힘들어지죠, 맞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바르게 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면서 갈 수 있을까? 네, 여기도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우리 아버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담임 선생님 한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강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만 꺼주시고 바로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노아가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죠. 네, 네, 마노아가 아직 이 자식을 낳기 전이에요. 낳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행하릴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자녀 이해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기독 학부모의 좀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온전히 마주하는 부모는 우리가 어떤 그러면 좀 모습을 지니면 좋을까에 대해서 네, 요거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보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사실 갈등이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맞죠? 근데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상 얘는 이 정도 기대하는 이제 바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자녀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얘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맞죠? 그 기준이 자녀하고 뜻하고 진로나 자녀의 생각에 많이 이렇게 어긋날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이 친구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고 예를 들어 뭐 집에서 그런 걸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그냥 게임하는 걸 보이죠. 또 공부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단편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아이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왜 이런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왜 이렇게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전후 맥락을 좀 대화하고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칸칸이 쌓이면 되게 이렇게 자녀는 이제 노엽다는 거는
쉽게 이렇게 화를 더 낼 수 있는 거죠. 갈등이 계속 이렇게 누적돼 있고 누적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학부모 교실에서 또 말하는 부분의 모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제형, 약간 독재자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방임, 한계가 없는. 너 알아서 해. 괜찮아. 뭐든지 다 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민주형은 한계가 있는 자유인데 울타리가 있는 거죠. 울타리가 있고 이제 전제형 같은 경우는 대개 이 부모님의 유형의 양육의 모드에서는 아이가 약간 대개 길을 많이 이제 못 펴죠. 그리고 분명하게 이게 처벌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부모님이 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놨기 때문에 이런 전제형.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자라면 계속 이 환경에서 청소년을 계속 보내면 갈등도 일어나고 노엽게 하기도 하겠지만 자기 안에서 이런 공격성이 나타난다든지 그게 외부로 표출될 수도 있고 좀 건강하지 못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 세우는 것들이나 두 번째는 이제 자유방임형은 너무 이렇게 방임.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럴 경우에 어떤 공통이 갔을 때 질서나 규범이나 규칙에 좀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울타리 바깥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런 게 규칙이나 룰이 없기 때문에 일관된 그런 양육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얼마든지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민주형은 한계가 있는 자유, 그러니까 규칙이나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울타리가 있는 상태에서 허용하는 너가 이 규칙과 질서 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민주형의 부모님에서 자란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규칙과 질서에 대한 이해도 있을 뿐더러 자기 표현을 이제 적절하게 하는 거죠.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적절한 시간에 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도 좀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민주형이 제일 좋긴 하죠. 우리가 들었을 때.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민주형으로 가야 되지만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5학년 이제 있지만 6살, 5살, 4살 때 이때는 교육이 아니고 양육이잖아요. 맞죠? 뭐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대개 뭘 하느냐 부모님이 전제형으로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이나 이런 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되고 다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게 아이가 자라고 자라는데 부모님이 민주형으로 되지 않고 전제형으로 계속 간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전제형이 싫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전제형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잘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걸 고치려고 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는 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민주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형에서 한계는 우리가 기독 학부모는 뭘까요? 이 한계를 짚고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게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요 민주형을 할 때 자녀를 온전하게 이제 대할 때는 사실은 잘 경청해야 됩니다. 맞죠? 솔로몬도 11기상에서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잘 듣는 귀를 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게 잘 듣는 걸 경청을 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 잘 듣는 게 곧 지혜라는 거를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감정을 공감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 전심으로 마음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자녀 소개서가 나와 있잖아요, 맞죠? 예, 거기에 지금은 하지 않고요. 원래 이런 것들은 워크숍을 좀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요거를 이제 대기 가셔갖고 시간이 좀 되실 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내가 알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좀 소개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좋아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두뇌 이렇게 맵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최근에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어로 이렇게 넣고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대화할 수 있겠죠. 자녀하고 맞죠? 대화하면서 너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또 대화의 거리로 이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학교와 함께하는 부모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학교의 문화 그리고 또래 문화. 사실 이 문화라는 부분이 되게 리버럴한데 선생님 그리고 배우는 거 사실 학교는 우리 특히 기독 대안학교에서는 다루는 게 되게 많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런 탐구, 그 다음 지식, 텍스트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관계하고 맺고 배워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내는 문화를 좀 이제 부모님이 조금 더 적절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원래 예를 들어 홈스쿨링이라든지 내 자녀는 내가 키울 거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또 이제 사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가정이 또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 홈스쿨링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좀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때문에 가치관이라든지 자기가 딜레마에도 많이 빠지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 다 답을 해줄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 지적 탐구 능력이 있잖아요.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 4, 5학년, 3학년까지 4학년까지를 홈스쿨링으로 해서 이제 학교 편입에 많이 오는데 사춘기 넘어서는 그게 힘들어요. 실제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래도 그런 이제 부모님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아이들도 분명 그런 부분에서는 존중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부모님은 또 생업에도 종사하셔야 되고 학교의 교사와 정말 어깨동무하시고 협력의 관계로 계셔야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죠. 네.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한번 저기 메뉴에 보이는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맞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도 새롭게 그리고 내가 약간 좀 소홀하고 간과했던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두 번째 강의를 가려고 하는데 네, 우리 한번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학업과 은사 이해 이 부분 이제 들어가는데 저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그의 몫이 중요합니다. 몫. 우리가 말하는 은사,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빛깔,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의 학업과 은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관점이 있죠. 관점이 있지만 이 시간 좀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 네.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공부는 왜 할까? 네. 각자의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부모님들 또 부모님들도 우리가 이제 면접하면 이제 나오지만 아버님이 아빠가 엄마한테 교육을 맡기는 경우 또 두 분의 교육관이 뚜렷한 경우 근데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교육열이 강하시고 엄마가 약간 이렇게 방임형 또 있으시고 맞죠? 근데 그러니까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지만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분명하게 따로 있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왜 해야 되냐, 왜 할까? 사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워크숍도 하고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좋겠지만 발표도 하고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잘못 들어선 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 이 종교가 하나 더 있죠. 뭐 유교, 불교, 기독교인데 대학교라는 게 우리나라 특히나 맞죠. 워낙에 교육열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한간에 이제 혹자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게 되게 많다. 영토가 비슷하고 자원, 인적 자원으로 나라가 부국 강병을 꿈꾸고 그리고 어쨌든 말씀이라든지 어떤 율법이나 우리는 이제 윤리 이런 유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육열이 되게 뜨거운 네 있는데 사실 이 대학교라는 게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입시에 대한 사회가 너무 이렇게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감이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뭐 당연히 대안학교도 있고 그에 반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전히 이 대학교라는 게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 여전히 깔려 있다는 거 네, 있고 사회 요구들이 분명히 있죠. 있고 이게 지금 특히 입시 교육 과정으로 되면 이제 다음 이제 보시면 선발과 배제와 발견과 발굴에서 입시 위주 교육 과정은 왼쪽으로밖에 될 수가 없죠. 선발과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사실 상대평가가 우리가 등급으로 매기는 아이들의 능력이나 존재감을 등급으로 매기면서 선발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입시 위주 교육 과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고기도 뭐 1등급 뭐 1 플러스 1등급 먹고 하는데 내 자녀가 3등급이다, 4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을 매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 꿈이나 그런 이제 진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펼쳐 나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등급으로 규정된다는 게 너무 좀 슬픈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사회 요구나 부모님의 은연중에 나오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여전히 꿈을 꾸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네 여기 이제 내용도 나와 있고 유인물에도 있지만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의욕도 생기도 꿈도 없으니 어쩌면 좋니 이것도 이제 부모님 어떤 평가죠. 단정이고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좀 분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죠. 그리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주니 이런 것들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이런 것들 네, 먼저 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자산이 배운 거야. 약간 좀 그럴싸한데 결국은 이제 암기죠. 암기 또 외워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내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좀 느슨해지지 않나를 좀 약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발휘할 수 있는지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것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꿈이라는 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이 유한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중간에 또 투입 대비 산출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생산의 입장에서 가성비 좋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찾아도 이게 정말 맞는지 나에게 맞는 옷인지를 또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의 긴 여정 속에 우리 기독 학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되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격려와 지지 속에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실 그게 부모로서 이제 좀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쉽진 않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이렇게 서로가 좀 힘이 되어주고 좀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익하게 하고 그의 몫이라는 거. 이 부분들이 다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분명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계획 아래 네, 부르신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찾아야 되겠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맞닥뜨리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너 이거 예를 들어 냄비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어렸을 때는 맞죠. 애들이 이제 만지게 되고 그때서야 아프고 따갑고 살까지 벗겨지면서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 아이가 경험하는 그 수준까지 그 단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너무나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울 때 응급실 3번 가지 않으면 뭐 진짜 내 자녀가 아니는 말처럼 아이를 업고 이렇게 되게 병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맞죠. 그때 그 부모님 심정, 그건 이제 부모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를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한다는 게 이 아이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존재감을 다시 확인받는 거고, 또 성과를 또 이룰 수 있어요. 본인의 은사대로 가는 게.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제가 다양한 은사와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네, 요 은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냥 우리가 달란트, 재능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는 소명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하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나를 택한 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약간 느낌이 그럼 약간 수동적인가? 나는 어쩔 수 없나? 이런 게 들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특별한 계획을 그 아이가 발견하고 본인이 발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 은사와 소명이 같이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소명하면 약간 이게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고유의 프로파일, 은사. 근데 그게 우리 그거 똑같아요.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자가 나에게 적절하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를 계획을 세우셨고,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해, 좋아, 강점. 근데 약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완벽하면 사실 무인도에 혼자 있어야죠, 맞죠? 근데 약한 거는 분명히 결핍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결핍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소명이 그냥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접근할 때 은사는 은사대로, 소명은 소명대로. 소명이란 말은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소명을 만났을 때 먼저 접근했을 때 약간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소명은 그럼 중고등 때만 해야 되나? 아니 성인이 또 내가 평생 소명을 부르심을 찾아서 가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은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현재 나를 둘러싼 것들에 대해서 나의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기여할 수 있고 내가 그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은사와 소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명은 이제 오스기니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명에 대해서 제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분께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행위보다는 존재가 먼저 와요. 기능보다는 존재가 먼저예요. 예전에 부모님 어렸을 때 얘가 이제 걷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고 젓가락질만 해도 좋은데, 근데 얘가 그런 기능보다
얘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얘가 존재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느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지죠. 얘가 조금 못해도 괜찮은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그 공동체에 그런 존재로서 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그건 굉장히 부모님을 어렵게 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존재, 그리고 행위, 그리고 이제 소유 전체.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수동적으로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약간 이렇게 아웃사이드, 좀 경계에 서 있는 느낌이지만 은사를 제대로 알면 요게 같이 만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되거든요. 네, 우리 그 깊은 곳이 김인강 교수님, 이분이 지금 소아마비를 장애를 딛고 2021년 한국과학상 수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도 수학자지만 깊은 공식이란 이 말씀을 굉장히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문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또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찾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조주를 만난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이제 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네. 그럼 이제 자녀의 은사,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챕터가 개발이지만 자녀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세 번째, 자녀의 은사를 찾는 한 가지 방법.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중지능, 우리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을 예전에 이렇게 주장했고 논문 발표하고 여러 번의 이게 버전업은 있었어요. 지금은 실존지능까지 이제 첨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나왔을 때는 IQ, 지능 지수 검사를 뛰어넘는 다중지능으로 의미를 가졌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한 아이의 재능과 탤런트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를 이해하는데 이게 좀 많이 쓰였어요. 근데 또 다중지능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특히 외국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올 때 맥락을 가져오지 않고 스킬만 가져와요. 테크닉만. 예를 들어 하브루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교육법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브루타는 사실 이스라엘 교육에서 7단계에 해당되거든요. 원래는 그 앞에 모세 오경을 외워야 되고 하가다를 해야 돼요. 하가다. 모세 오경을 외워야 돼요. 우리가 디베이트나 뭘 하지만 디베이트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찬반. 그 자료에 대한 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들어올 때 하브루타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정성수 박사님이 많은 걸 연구해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맥락을 배제하고 질문이 있는, 그러니까 질문 있는 교실로 단지 대화의 어떤 스킬로 짝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살려서 왔어요. 되게 이렇게 테크닉한 면을 많이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요 7단계 디베이트 가기 전에 하브루타 그 다음에 디베이트 그 앞에 해표는 하가다고 이런 것들이 토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게 이거거든요. 하브루타와 디베이트와 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핀란드 교육이 너무 좋다 하지만 그 맥락을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리고 성품도 미국의 달라스에서 성품 교육을 정말로 그분들은 정말 검소하게 살고 다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유치원에 먼저 들어와서 좋은 성품 나무 학교라고 들어오고 그냥 키워드와 단어들이 들어오죠. 그런 맥락은 없이 동물하고 매칭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거죠. 평가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관찰해야 되고 이게 또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아이를, 내 자녀를 이해하는 또 도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네. 배움의 기쁨을 찾아간 아이들,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우리 아버님 그 한번 읽어주시는데 우리 예찬이 아버님이 한번 네. 책
책상에 10분도 가만히 그 내용을 쭉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단은 공부는 노력이 하면서 아까 봤던 그 내용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다중지능 하기 전에 지금 두뇌 편인데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이해를 해야 또 뒤에 가는 다중지능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문단의 네 번째 문단을 보면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나의 두뇌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나의 두뇌가 학습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공부를 하면 두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맛보며 배워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두뇌과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면 이해가 잘 되고 수학이 수월하다고 한다. 이처럼 두뇌가 학습에 나가는 원리를 알면 그에 맞게 학습 전략이나 방법이 나온다. 결국 아이는 배움의 기쁨을 맛보며 배움을 지속할 힘을 가지게 된다.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이죠. 배움의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는. 근데 그러나 두뇌를 학습을 잘하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지 말자. 두뇌는 내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내 몸의 전체이기도 하다. 두뇌는 학습하는 것 말고도 먹고 자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해낸다. 음악을 듣고 음표를 생각하고 느낌을 가지고 감상한다. 그림을 보며 화가의 생각을 읽어내며 다른 이들과 감정을 나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내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만들어내는 장관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두뇌이다. 물리적으로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상상하고 탐색할 수 있는 것도 두뇌 덕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책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두뇌죠. 근데 두뇌는 이 두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 신체 일부고 많은 걸 근데 이제 두뇌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여기 이제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면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남자는 일단 여기 보시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발달 순서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자의 뇌는 예를 들어 6세부터 생후 2개월부터 16세 남녀 508명을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자의 뇌는 아시겠지만 좌뇌와 우뇌가 뇌량이 넓어서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자의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애기 엄마가 빨래를 돌면서 맞죠? 전화를 받으면서 아이 젖병을 소독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동시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뇌 우뇌가 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뇌로 이렇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지만 공감할 때는 여자의 뇌는 양쪽으로 퍼져 있고 11%가 더 퍼져 있어요. 뇌량이. 그래서 공감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남자는 우뇌 쪽의 한 부분을 가지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공감이 안 되고 여자들은 공감 더 많이 하고 이제 이랬을 때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두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더 놀라운 거는 또 연구 논문이 되게 많은데
여성의 뇌를 가진 남자가 있어요. 꽃꽂이를 잘하는 남자. 그 다음에 주차를 정말 잘하는 여자가 있어요. 공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통 뭐 30분, 1시간 걸린 것, 그분은 예를 들어 2분 만에 주차를 한다든지, 남자도 놀라는. 그게 전 세계로 봤을 때 여성의 뇌를 가진 남자, 남성의 뇌를 가진 여성이 17%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렇게 구분을 우열을 가릴 게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여자애는 초등학교 들어와서 6학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 능력이 되게 발달해요. 맞죠? 근데 읽기와 쓰기가 학교에서 주로 이루는데, 이때 여성의 뇌는 아주 최적화돼 있어요. 이 교육에, 이 우리 교육 현실에.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잘하고 언어, 상대방이 말한 걸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쓰기도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써요. 필기를 예쁘게 잘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 시기에 대근육이 발달해요. 뛰어놀아야 돼요. 학교 뒷산에서 집을 지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사냥했던 거기 때문에 수렵 채집하러 다녀야 돼요. 남자들은 공 던져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교실에서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잘 앉아 있죠. 소근육이 발달하고 필기하고 예쁘게 막 아기자기하게 얘기하고 말하고 잘 듣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남자는 그게 안 됩니다. 나가서 공을 차야 돼요. 이제 얘는 40분 더 좀이 쑤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래도 이런 이제 현장 배움이라든지 학교 뒷산,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여기를 털어 잡을 때도 사실은 뒤에 산이 있고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숲이 주는, 산이 주는 것들을 다 저희들이 교육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우리 교실에서 요런 정적인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 게 최적화된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남자 5살 아이가 실제로는 3살 여자아이와 언어 능력이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리고 그럼 남자는 계속 불리하겠죠. 여자들은 계속 언어 능력 이런 게, 공감 이런 게, 관계 맺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연구 결과는 뭐냐면 30세가 되면 남자와 여자의 뇌가 이제 거의 비슷해집니다. 30세가 되면. 그 전까지는 남자가 계속 이렇게 대근육 올라가고 학교에서 혼나고 지적당하고 예를 들어 집에서도 소파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 이렇게 막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교무실 전화 왔다 이런 것들을 남자들 계속 그 소리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우땅적하고 현장 배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발산하고 해소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남녀공학이 있었던 거는 그런 단성 분리 교육이 어느 정도 이런 두뇌과학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사회화가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여고 남고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초등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는 두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남자들은 솔직히 큰 유조선을 만들고 선박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남자의 뇌는 체계적인 거에 꽂혀 있어요. 구조화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있고, 사물에 집중하는 뇌가 남자의 뇌예요. 그리고 여자의 뇌는 공감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사물을 보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감정을 배제시켜야지만 사물을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이 배제된. 근데 이제 여성은 그렇지 않죠. 먼저 공감과 감정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제가 유인물에도 넣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다쳐서 집에 왔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집에 왔으면 엄마는 보고 바로 어디가 아픈지 이 아이 눈을 보면서 다친 부위를 보면서 마음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아픈지를. 근데 그때 아빠는 딱 뒤에서 보고 스캔을 합니다. 얘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가 지금 반창고를 어디서 꺼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큰일이 아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 이제 볼 일을 가죠. 네, 엄마는 계속 같이 웁니다. 울고 왜 그랬어 하면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엄마의 대처가 옳으냐, 아빠의 대처가 옳으냐, 어떨 것 같아요? 둘 다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가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확인해주고, 아빠는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다음에 어떤 스텝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너무 아프다. 그럼 병원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되게 공감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는 상황에서 있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없어요. 엄마는. 근데 아빠는 그걸 봐요. 감정이 배제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주 양육자는 엄마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엄마와 아빠와 같이 있을 때 그 상황에 그 자녀를 같이 대할 때 얘는 정말로 이렇게 균형 잡힌 양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이 집에서 우리 큰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남편 보고 그래서 되게 이제 속상하고 말 안 들을 때 근데 그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같은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바라봐야지 이게 두뇌과학적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독박 육아를 한다, 주 양육자가 엄마다, 할머니다, 이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꽂이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네. 주사 잘하는 여자, 내 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7%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우열의 대상이 아니고 남자니까 이거야, 여자니까 이게 아니고 서로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 아이가 다쳐왔는데 당신이 왜 그래 하면서 애 마음도 못 알아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건 이제 본인이 할 일이고 이제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아빠도 당연히 이 아이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만 그것보다는 더 다른 상황 파악을 먼저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이제 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은사편 이제 두뇌 편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여기 이제 다중지능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맞죠? 다중지능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네, 한번 좀 얘기를 나눌게요. 우리 방송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영상을 지금 보셨는데 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실 영상이 주는 게 메시지가 일단 강점 지능에 대해서 직업하고 매칭이 잘 됐을 때 그 성과를 내고 만족도도 높고 아까 이렇게 뭐 콩쿠르도 수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을 많이 받고 자기 만족도도 높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자기 그 강점 지능하고 직업이 매칭이 안 된 게 처음 있었잖아요. 그거는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진 거예요. 자기 이해 지능이 낮은 분들이 나중에 이 또 다른 영상에 보면 왜 이럴까? 왜 이분들은 자기 직업을 못 찾았을까? 강점 지능. 그게 자기 이해 지능이 좀 떨어진 분들이었어요. 다들. 그리고 이 네 명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잘 아는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걸 찾아간 거죠. 그 투자를 하고 시간을 쓰고 진로를 찾은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자기 이해 지능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강점 지능만 이게 지금 8개 지능이 다 강점이 아니잖아요. 맞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이름을 잘 못 외우고 성만 외운다고 했거든요. 가수 유나도 지금 자기 이제 길치죠. 길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볼 때 강점 지능이 있고 반드시 약점 지능이 있어요. 그 8가지를 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데 8가지 다 있는 경우는 없죠. 사람은. 근데 요게 왜 그럼 약점 지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핍과 이런 약점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좀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일단 놔두고 우리 초등에서는 근데 강점 지능을 가지고 약점 지능을 올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고유의 그 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가는 거는 우리가 다중지능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또 뭐가 있냐면 영어 조기 교육처럼 다중지능이 한 번 이슈가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확 이렇게 뜬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 두뇌도 마찬가지로 전내 교육이라서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약간 냄비 근성이 좀 있듯이 이게 뜨거워졌다가 이게 지속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다중지능도 너무 조기 교육이 불어서 너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중지능 하면서 계속 기계적으로 이렇게 채워 넣은 거예요. 약점 지능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배움의 시기와 배움의 욕구가 있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다중지능 이렇게 해서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애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중지능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맞죠. 하나의 그냥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는 또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중지능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약점 지능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게 강점 지능을 통해서 약점 지능을 올리는데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칠 때도 얘가 음악적 지능이 높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거 많이 틀어주고 음표를 그리게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약점 지능을 올릴 수는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고유의 파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강점 지능 두세 개 가지고 조합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는 있어요. 강점 지능 한 개가 월등하게 올라간 친구도 있지만 두세 개가 높은 경우 그걸 조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2의 3승만 돼도 많은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유 파일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손에 지문처럼. 그래서 이런 의미로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약간 이제 넣어뒀던 부분이 네. 그 워크숍으로 또 하면 좋은데 이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댁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 8가지 능력, 언어, 수리, 공간, 지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소개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이거든요. 관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도구가 있다기보다는 학생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타자들 누구냐면 부모님하고 교사 이 두 그룹이 이 아이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 아이는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걸 가지고 2시간, 3시간 몰입하는 것 같아. 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다. 얘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오타쿠 같은 거, 매니아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몰입하는 거거든요. 진짜 누가 뭘 해도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초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은사와 달란트 재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되게
관찰을 좀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중지능의 평가가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음악적 지능이 높은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시골에서 피아노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닌 친구와 도시에서 피아노 학원을 3년 4년 다닌 친구가 두 명이 동시에 다중지능 테스트를 하면 누가 높을까요? 도시에서. 맞죠? 그런 이 시골에서 자란 아이는 피아노 이 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은 친구는 요 테스트에는 되게 약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에 계속 민감한 게 있어요. 새소리라든지 말할 때 소리에 민감하면 얘는 음악적 지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중지능 평가할 때 요런 상황적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넣어뒀던 게 자녀 부모님이 넌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이런 거 되게 오랫동안 몰입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도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일치가 많이 될수록 그 지능은 그 아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우리 A 학생은 A 미랄은 이런 부분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하면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 아이는 그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건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인별에 놔둔 거는 공간 지능이 높고 이런 아이가 있을 경우 오랫동안 봤는데 이게 2~3개가 될 수도 있어요. 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는 약점 지능이 되게 낮을 수도 있어요. 강점 지능이 높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골과 도시의 이런 맥락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관이나 어떤 데 가서 다중지능 테스트하러 왔어야는 약간 그래서는 60% 정도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40%는 부모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이 아이를 들여다봐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되게 연속적으로 이 아이의 성장의 히스토리,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또 이제 학교에 담임 선생님은 그 1년의 그 과정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14번, 15번까지 스펙트럼을 쫙 나열할 수는 있어요.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좀 보충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선생님은 또 볼 수 있죠. 수평적으로.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와 가정이 이 아이의 어떤 데이터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이렇게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또 과제 같은 게 있잖아요. 맞죠? 요거는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좀 바탕으로 요런 것도 약간 좀 해보시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녀를 이해하는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 도구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래서 시간이 저는 이제 9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9시 5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또 이 부분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고 우리가 또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맞죠? 우리 속에서 어떤 다짐 그게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또 건강해야 자녀들에게 잘 이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충분히 지금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부모님의 제가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부모로서 얼마나 이 길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하지만 물론 때로는 보람도 있죠. 보람도 있고 되게 뿌듯하고 좋지만 이게 되게 긴 여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좀 이 시간 좀 오늘 나눈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냥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첫 번째는 자녀 이해. 이쪽으로 제가 이제 기도문 읽으면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또 이제 우리 학업과 은사 이해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소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속도를 인정하며 사랑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전심으로 자녀를 대하며 경청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둘러싼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꾸짖기보다는 함께 경험하고 대화하며 분별의 기준을 잡아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할 때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양육하는 기독 학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학업과 은사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 읽을게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숨 가늘 겨를 없이 앞서 달리기를 재촉하는 세상 속에서 눈앞의 화려한 그림 조각에만 시선을 빼앗긴 채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외면하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무엇보다 부모로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소명에 맞게 진로를 찾는 여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꿈과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기도문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이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눴던 내용이 삶 가운데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학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내일 일상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